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오펙의 추가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와중에도 미 국채 금리는 3일째 지금 하락 중이고요. 국내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마이너스. 특히 하락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폭 하락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움직임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활발했던 오늘 시장 강력한 이 세 분의 주자들과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째 시장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국면에 우리 시장이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에서 증시에 대한 상승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기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는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였으니까 그 장기 채권 금리가 다시는 5%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다시 한번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난 다음에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공매도 금지 이후에 투자 심리가 개인들 측면에 조금씩 살아나면서 외국인들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매수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유입되는 그런 과정들 안에 지금 지수에 대한 상승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던 거고, 과거에 대한 사례를 보면 2,500선 자체가 원래는 지지권력으로 작용을 하다가 현재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 그리고 현재는 다시 한번 돌파까지 나오는 구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당분간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대신에 제한적 상승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좀 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들이 코스피를 많이 좀 유입이 된 것 같고 코스닥이 오늘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잘 갔잖아요. 이런 배경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최근에 보면은 예탁금이 알게 모르게 조금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8조를 넘어선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계속해가지고 사주기 시작하면서 대량 매도했었던 선물도 지금 거의 상당 부분 지금 다 채워버린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환율이 지금 1,290원대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여전히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벤스 CI 지수 리밸런싱 여파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어찌됐든 됐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 역시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상승할 여지를 좀 더 지켜보면서 연말을 좀 대비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채 금리도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고 환율도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은 근데 참 안 들어오다가 막판에 또 갑자기 많이 또 유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여전히 반도체 위주로 제한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길로 가든 저는 11월 증시를 만약에 평가한다면 뭐로 가든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회복했다는데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싶어요. 코스피도 보니까 11월 진입하기 전에 2,300선까지 내려왔던 게 지금 2,500선 넘었고, 코스닥은 이게 두 자릿수 상승세였거든요. 이게 두 자릿수 상승폭이 생각보다 컸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0년 이후 월간 상승폭 기준으로요, 세 번째로 컸습니다. 3위.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감기에 심하게 걸렸다가 자연 회복은 아니지만 항생제 맞고서는 지금 어쨌든 회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두산로보와 에코프로머티라는 이제 항생제를 맞고 회복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싶고, 그래서 연말 장세를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두 자릿수로 상승률을 나타내면 그 다음 달도 그 온기는 꺼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런 10월의 장세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오늘 역시 1번이었는데요. 기존하고는 좀 다른 2차 전지였습니다.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몬, 이수화학. 이수 들어간 기업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1,100억 원대 규모 전고체 배터리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다. 이 이슈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 이제 2022년도에 이수화학이 황화물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 시생산을 시작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이수화학이라든 이수화학 그룹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삼성 SDI가 사실 가장 앞서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내년에 곧장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삼성 SDI가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2026년도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2027년, SK온이 2028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에타 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2019년도에 3년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던 게 있습니다. 국책 과제로. 그때 또 참여를 같이 했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또 이수화학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보였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연초 2월 달에 수원에 삼성에서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수원에요. 네, 거기에 이재용 회장이 방문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고 네.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중대형 배터리로 곧장 간다기보다는 소형 배터리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대신에 이런 소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연초에도 한번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한번 강한 상승세를 한번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오늘 이제 에타 면제권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크게 환영하는 모습들이었지만 저는 이제 이 1,6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높게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산업을 하나를 새롭게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뭐 1조 이상은 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우리가 뭐 앞서서도 이제 부산 엑스포가 안타깝게도 탈락이 됐지만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만 해도 6천억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어떤 꿈의 배터리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커야지만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은 오히려 낙폭과대선에서 현재는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다만 어제 2차 전지가 움직였고 오늘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공정 장비주들이 움직였으니까 당분간은 이런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1,000억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기도 하네요. 저는 1,000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삼성 SDI를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뭐 오늘은 삼성 SDI는 잠잠하던데요. 일단 이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오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수급이 일부 움직이면서 갔던 거기 때문에 작은 주식들 위주로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삼성 SDI급이 본격적으로 움직여 주려고 그러면 뭔가 성과가 좀 가시화되는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지 움직일 수 있고 또 이제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그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성과가 구체화된다고 그러면은 삼성 SDI하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주식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그런 쪽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멀었다. 그냥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도 뭐 이제 시작인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이제 전기차용 UAM용 뭐 전고체 2차 전지가 각각 개발된다라고 합니다. 아직 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해운주도 오늘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객이 늘어서라 그러던데 맞습니까 이게? 그건 저는 그 언론에서 그냥 만든 말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발틱 그 운임지수 보면은요, BDI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연초에 한 1,800대 선에서 지금 한 2,280까지 올라왔거든요. 특히 최근에 좀 올라가게 저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 석탄 관련해 가지고 인도하고 중국이 지금 석탄 수입량을 크게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광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수요가 좀 늘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실제로 이제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많이 위축된 게 이제 보이는 게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전혀 바닥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소비랑 관련된 건가 보죠?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움직일 때 그 특정 지역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뭐 바로 한국까지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중간 그 기착 지점 같은 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상하이를 이제 경유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상하이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가격대가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는 사실 글로벌 수출입 동향도 보면 우리도 지금 사실 많이 감소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본적으로 벌크선 쪽에서 계절적인 수요가 많이 좀 작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DI 쪽은 이제 소비 쪽이랑 관련이 없는 다른 쪽에 주로 이제 벌크선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 어떤 흐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뭐 상반기에 해운주 업황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BDI는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예측들이 대부분 다 빗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한 원동력이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오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해운주에 대한 기본적으로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거는 지금 관련된 해운주들의 실적이 3분기 때 워낙 안 좋았잖아요. 네. 지금 HMN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7% 지금 영업이익이 줄었고 페노션도 64%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뭐 급감 수준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진 상황에서 해운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선박 공급이 과잉 상태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돼야 해운주에 대한 판단은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간간히 한 번씩 강세를 보이는 이 그룹주가 있는데요. STX 그리고 LS 이렇게 있습니다. STX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LS전선 아시아가 두 자릿수 강세 오늘 나타냈는데 이게 정확히 뭐 어떤 회사들인지부터 일단 좀 STX는 그냥 상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역회사. 이제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는 몽골 광산 쪽 투자한다 해가지고 자원개발 이슈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니켈 광산 쪽에 네.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순도가 높은 뭐 니켈을 발견했다 뭐 이래서 좀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자원개발 이슈로 지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LS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성장주 섹터에 이렇게 엮여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네. LS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전선 쪽이잖아요. 근데 네. 전선 쪽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통신도 있지만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케이블 쪽에서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네. 풍력 쪽에 들어가는 것들, 태양광 쪽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상 풍력, 해저 케이블 이런 거예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쪽에서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 데다가 작년에 LS M&M이라고 하는 회사, 옛날 니코 동재련이라고 하는 회사를 지분을 다 이제 합작법인이었었는데 다 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100%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이 회사의 어떤 자산 가치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니켈이라든지 황화니켈이라든지 이제 소위 말해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들, 소재와 관련된 것들도 얘네들이 이 회사에서 네.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쪽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건선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엔 또 보면 LS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곧 이제 공모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슈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보다는 연초에 강했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2차 전지 쪽 섹터가 강했었고 또 풍력 섹터가 강했을 때가 강했었고 최근에는 보면은 이쪽 양쪽 업황이나 시황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도 좀 눌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것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달 1일에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 광물 차단 세부 규정 이거 발표하겠다. 네. 이거 좀 앞두고 이런 뭐 자원이나 이런 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우선은 이제 큰 그림에서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가 저금리 시기가 와야지만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고금리에 대한 행진은 이제 마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먼저 이런 자원 개발주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중단이 되었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자원 개발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신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이루어냈다라고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바로 이제 12월 1일자로 이제 미국에서 시행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니켈을 가장 많이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은 또 인도네시아 쪽이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미국 내에서에 대한 전기차 점유율에 대한 전기차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중국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업체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간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자원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역량들을 좀 더 업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사실 이제 과거의 상사라든지 우리가 뭐 지금 현대코퍼레이션이나 이런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런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이런 사업적인 역량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권역이 조금씩 돌아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일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스탠스가 어떤가요, 평론가님? 지금 뭐 중국이 그래도 뭐 우회해서 뭐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계속 올해 내내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을 뭐 더 세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지, 지금 세부 규정이 1일에 발표되는 게 어떤 쪽으로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그때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엄격하게 밝혔지만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걸고 있던 미국 행정부의 그 강경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저는 그런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반도체 칩이라든지 그 연장선의 그 광물과 관련된 것들도 역시 중국의 그 패권 경쟁 속에서 이제 견제, 차단해야 되는 분야라고 보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밑그림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언제 지금 11월이 벌써 끝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간다 싶은데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대체 어디였느냐? 바로 덕성 우선주라고 합니다. 무려 284%가 올랐어요. 이번 달에 주가 상승률 10위 중에 4개가 이렇게 정치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작 뭐 기업에서는 우리는 이거 관련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는 모양이에요. 이사님.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이런 테마에 자주 엮이는 주식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뭐 월드컵 관련된 주식이라 해서도 움직였었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 또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한번 움직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왜 그렇게 이제 자꾸 그 테마에 지금 엮이냐면은, 이 덕성 특히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식 발행 수 자체가 되게 작습니다. 소위 말해서 민주식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유통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일부 특정 그 뭐 큰 손이 됐던 어떤 투자자들이 매집을 해버리고 나서 그걸 이슈화 시켜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테마로 이제 엮이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글쎄 오르는 건 뭐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항상 이게 보면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라는 거를 네. 항상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굉장히 의도를 갖고 있는 어떤 세력이 뒤에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이거 정치 테마주 하시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다 정치 테마주를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은 일단은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하루에도 곧장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기업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되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하다가 주가가 가다 보면 이게 정말 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 유입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청주 한시 관련주. 그럼 우리가 처음에 그냥 딱 들을 때는 왜 한시라고 해서 움직일까라고 하지만 가는 걸 보다 보면 이게 정말 사실인 양 또 움직이게 되는 거고, 최근에 대상홀딩스도 참 웃지 못할 상황들이잖아요. 네. 사실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정재 씨의 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임세령 씨의 가족 회사다 보니까 그게 상한가 2번을 가버리는 그런 네. 또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그냥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 뭐 해석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구간에 또 현혹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 테마주를 물론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뭐 하시더라도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면서 네. 정치 테마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군요. 세간의 농담처럼 나오는 게 그 이정재 한동훈 장관이랑 갈비 한번 뜯었더니 네. 주가가 요동을 친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뭘 제일 신경 써야 되냐? 사회이사를 잘 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덕성우선주도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졸업을 해서 원래 모르시지만 이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동훈 장관으로 갈아타게 됐죠. 그래서 참 어이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 엮여서 어쨌든 주가가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이런 참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가 아니죠. 다 단타 노리고 들어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오는 이
수급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대로 그냥 보시고 네. 보는 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앞서 이제 11월에도 이게 굉장히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다고 하니까 앞으로 총선이 한 6개월 남았단 말이죠. 그동안에 계속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까? 이제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특정 정치인에 관련돼 가지고 수혜주다라 해서 테마주로 붙어서 이제 그 주식이 움직였다. 근데 그 정치인이 만약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혜를 받아 가지고 만약에 그 회사가 잘 됐다. 이건 비리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사실은 좀 억지성인 거고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누군가가 다분히 좀 의도적으로 주가를 갖다가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슈 메이킹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하실 때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주식이 올라가면은 부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 모든 걸 다 내가 반드시 거기서 수익을 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오히려 수익을 더 못 내세요. 주식을 할 때 주식의 어떤 시세에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그 주식을 찾아가지고 골라내는 능력을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올라가는 주식만 자꾸 쳐다보시지 마시고 그 주식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주나 또 소위 말해서 뭐 부실주들 막 올라가는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사셔가지고 큰 수익 내는 경우 제 기억에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기서 큰 수익을 내가지고 엄청난 부를 한 번 읽었던 사람들도 결국 거기서 당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너무 거기에 현혹되시지 않으셨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간의 관심 종목 1위는 단연 이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이들 두 종목에 대한 이 개인 투자자 거래 대금이 각각 6조 원과 10조 원씩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배경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언제까지 오를까? 올라가는 걸 보면 우리가 이게 진실인 양 보이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보다 보면 아 이게 정말 시장에서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이게 정말 장밋빛 앞으로는 그런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왜곡이라고 하지만 현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뭐 종목군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수급 쏠림도 마찬가지에 대한 연유라고 보는데 그 배경적인 부분 자체에는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도 여전히 이어갈 것이고 로봇에 대한 성장성도 이어갈 거니까 네. 갈 수밖에 없겠지라고 먼저 막연한 기대감들이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것이 올라가면 항상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출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성장성은 있겠지만 그 종목이 반드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좀 더 덜 오른 종목군들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둘 다 보유자의 영역인가요? 지금 진입할 수는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나요? 이건 지금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이 6조 정도 되는데요. 네.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게 1,00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성장이 좋다고 해도 지금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주가로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하고는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러면 연초부터 계속 노이즈가 있었던 2차 전지 밸류 2027년 거를 끌어왔네 뭐 하면서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로보틱스는 언제 걸 끌어온 거냐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은 평가하고 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은 좀 넘어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만약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화랑이 되고 살아나는 구조에서 이익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에서 같이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만 네. 지금은 사실 그것보다는 다분히 수급적인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종목이 합쳐서 이제 시총이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오늘 6조 넘었네요. 시총. 네. 이제 저 에코프로 머티가 10조 이게 되니까 두 개 합쳐서 이제 20조를 향해 가고 있는 막 이런 네. 상황인데 이 정도 되면 저는 이제 왜 이 두 종목의 수급 블랙홀처럼 역할을 했냐라고 하면 일단은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펀더멘털리하게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거에서 투심이 이쪽으로 좀 몰렸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IPO 주식이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싸다라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맞아떨어지고 마침 아이템도 2차 전지와 로봇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핫한 아이템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긴 했는데 이제 점점 몸 덩치가 무거워지니까
슬슬 이제 이런 계산들을 하실 거 언제쯤 이제 나가지? 이제 이런 계산들을 하실 것 같고 다음 IPO 뭐 예정돼 있는 아까 LS 머티리얼즈 뭐 얘기했지만 예. 그런 이제 신규주들이 나오면 원래 이 장기 투자하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OECD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단 말이죠. 네. 서로 뷰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방점을 좀 다르게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OECD가 먼저 내놨잖아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나 상향 조정해. 0.1도 아니고. 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OECD가 뷰를 바꿨네라고 봤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을 꼽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반도체 경기 회복 이 두 가지를 제일 메인으로 꼽았거든요. 반도체도 수출이잖아요. 중국도 인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내 상황은 아니에요. 내수 상황은 아니고 이제 바깥의 상황인 건데 중국 성장률 올해 성장률 지금 조금 상향될 것 같아요. 네. 5% 혹은 5.1%까지 갈 거라고 이제 지금 좀 상향 조정될 것 같거든요. 좋아지고 있어요, 경제가. 중국 경제가 지금 어쨌든 바깥에서 보는 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OECD의 뷰를 좀 긍정적으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은행 발표한 거 보면 한국은행은 이제 내수 부진에 좀 초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소비나 건설 투자 이런 내수 회복 모멘텀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지난 전망치를 소폭 밑돌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우리 안의 상황을 좀 더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하나는 이제 이거는 제 전망이지만 우리나라가 미국과 달리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게 전망치를 좀 내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우리는 가계부채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예. 지금 거의 2,000조에 육박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3분기 때 또 어쨌든 이상한 이유로 가계빚이 더 늘어나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내려서 더 이런 심리를 자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자극할 것 같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또 이제 이자 부담이 더 세지니까 그래서 아마 동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오늘 트리플 감소 나왔지만 생산 소비 투자가 다 지표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처럼 이렇게 확 금리 인하로 피봇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내년 전망치를 소폭 낮췄지 않나. 바라보는 관점이 OECD와 이렇게 달랐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는데 물가가 더 늦게 떨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같이 봐야 되는 거는 미국과 달리 어쨌든 우리나라는 3.6, 근원도 3.2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역시도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되겠죠. 자, 우리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정이 굉장히 좀 안 좋다는 말씀을 주셨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뭐 중국이나 이런 쪽이 개선되는 것들 때문에 OECD에서는 신흥국 쪽에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중국 쪽 개선이 된다 해서 내년에 그러면은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 국내에서 꼽자면 오늘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반도체는 단연 뭐 꼽을 수 있겠죠? 지금 일단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었던 것이 이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2분의 1이 줄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현재 수출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졌던 것이 중국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반도체 수출이 줄었기 때문인데 뭐 잘 풀어 나가야겠죠, 중국과에 대한 사이를.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뭔가에 대한 이제 실적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도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장비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장비 회사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네. 결국 실적에 대한 측면은 실적이 회복되는 기미는 크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중국과도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기대감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또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중국과 너무 좀 냉랭한 사이가 아닌가. 최근 들어서 만남도 이번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에 대한 만남이 또 너무 짧았다는 견해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60초 만남이었나 뭐 그랬던 거.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정확히 보면 68초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런 부분 자체로는 우리가
무역 수지 앞으로 잘 부탁해 이런 얘기 할 시간도 없잖아요. 사실 중간에 보면 통역도 붙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 아직은 중국에 대한 개선 상황을 좀 더 지켜보되 대신에 현재 반도체 관련은 키워드로 나오는 것이 이제 팹리스와 그리고 HBM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럼 네. 그 키워드별로 좀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쪽이 수출이 외교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걸로 좀 여의치 않을 거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워낙 땅이 크고 13억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고민은 내수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턱 밑까지 온 건 이제 집값의 하락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 일단 특히 이제 규모가 작은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연쇄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모든 게 지금 지표들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걸 1차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내에 원래 잘 돌아가던 제조업 공장들의 활성화. 이게 돼야 어쨌든 공장 역할을 하면서 수출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올해 전반적인 흐름은 이 중국 그 공산당 지도부의 그 예를 들어서 내수 활성화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임팩트가 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중국 지도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국과의 금리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쓰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근데 이제 최근에 위안화 흐름 저희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네. 위안화 계속해서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 위안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중국 내에서 인민은행을 비롯해서 그 위안화를 흡수해버리고 달러를 또 되팔아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위안화 가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을 위한 준비다. 일단은 은행들의 지준율을 낮추거나 그다음에 기준금리 자체를 낮추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 보면 내년 준비를 중국은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우리가 임팩트가 큰 뭔가 부양책이 연달아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도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도 수혜를 아예 안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반도체도 있겠지만 또 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중국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직접 팔아 가지고 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수출하는 쪽보다는 거기서는 다 주로 수입을 해 갖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뭐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륨이 큰 거는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오히려 중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쨌든 중국이 내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그 경기 부양을 좀 시도한다 그러면 관련돼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그 그림이 나오면서 우리께 덩달아 가지고 조금 일정 부분 수혜는 볼 여지는 있을 것 같고 예. 그게 어쨌든 고용을 창출해 준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접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그게 곧 직결적으로 우리가 엄청 큰 수혜를 보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뭐 현재까지는 반도체 정도 지금 얘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기대되는 섹터가 뭐 중국을 제외하고라도 또 어디가 있느냐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특히 뭐 의료 AI 지금 오늘 보니까 PCL이라는 곳이 AI 진단 업체인데 미국의 FDA 뭐 승인을 받았다는 이슈로 오늘 좀 강세를 보인 것 같더라고요. 의료 AI 쪽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계속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섹터 자체의 성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기업의 어떤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것인지는 또 조금 다른 얘기고요. 오늘 이제 FDA 그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그 PCL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영업 기반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거기서 승인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업체들하고 컨택이 되고 어떤 회사를 또 이제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필드에서 그게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줄지를 또 역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곧 FDA 승인이 신약처럼 모든 게 다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큰 기대는 갖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국내 업체 중에서도 FDA의 그 의료기기가 승인이 난 회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 1년이 넘었어도 매출이 올라오질 않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테마적인 이슈적인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성장은 분명히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밸류가 과연 거기에 미칠 수 있을 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지금 의료 AI 섹터 중에 대표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도 몇 년치가 반영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성장 자체는 분명한데 그게 주가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귀가 솔깃할 만한 뉴스들은 많이 전해질 것 같아요. 오늘 뭐 이 기업 이제 FTA 뭐 승인 소식도 났지만 이런 FTA를 비롯해서 사실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이제 AI 의료 서비스 관련된 게 이제 보험 수가가 적용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 파이가 자체가 커진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년에도 어쨌든 금리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 어쨌든 이런 업체들은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서 R&D를 하고 그거 갖다가 성과를 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 경로만 잘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뭐 우리 한국 시장에서 참 좋아할 만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내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의료 AI 부분은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첨언을 한다면 최근에 이제 그 올해 많이 올랐던 기업이 이제 루닛이라는 뷰노 같은 경우에 종목군들을 보면 한 1000%씩 올랐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이었는데 대신에 이제 이런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또 경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또 이슈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의료 AI 관련돼서 이제 진출했던 기업들이 많고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관련된 펀드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미국 기업들도 상당부 진출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IBM이 원래 왓슨이라는 모델로 이런 의료에 대한 부분을 진출했다가 결국에는 얘네들도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이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면 우리가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와 있는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은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긴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의료 AI가 있다면 뒤에 나오는 이 AI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어서 우리가 결국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생성형 AI 한 일종입니다. 그러면 AI를 통해서 뭔가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음성 AI라든지 또는 문서에 대한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AI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쪽은 올해 나쁘지 않은 모양이던데요. 여기 뭐 클래시스라고 하는 업체가 오늘 보니까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피부과에서 쓰는 뭐 피부 재생 장비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면서요. 네네. 우리나라 지금 그 피부 미용 관련 의료기기 쪽 회사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연초까지 굉장히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네. 뭐 치과 의료기기인 임플란트 쪽 관련된 회사들을 위시해가지고 피부 미용 쪽으로 해서 의료 장비들이 다 좋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클래시스가 오늘 보면 신고가를 내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굉장히 지금 기술적인 면에서나 이제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자체가 명확하잖아요. 또 가장 소비를 잘 하는 그 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분명히 그건 좋은 거는 틀림없고요. 앞으로 성장성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아마 거의 50% 가까이 육박할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엄청 좋은 거는 틀림없는데 아까부터 자꾸 제가 좀 삐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주저가 되긴 하는데 이쪽 섹터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다시 경쟁사들도 많이 출현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장비가 특허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점검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망이 좀 있는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런 삐딱한 시선이 우리에게 굉장히 보물 같은 시선이죠.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제가 좀 삐딱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미국 대선 구도가 조금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 트럼프 이 할아버님들의 대결에서 그러니까 이 80대들의 대결에서 갑자기 한 30년 정도 좀 젊어졌습니다. 민주당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공화당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둘 다 이 50대 대선 주자들이거든요. 네. 주목받기 시작했다면서요,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한 게 이제 큰 그 모멘텀이 있었죠. 미국 공화당의 큰 후원자 코크 형제가 니키 헤일리 씨라고 해야 되니까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을 하면서 아니 이럴 수가라는 이제 원래 니키 헤일리가 출마하겠다고 이제 곳곳에서 의사를 밝혔지만 미약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큰 손이 어쨌든 공식 지지 선언을 해주면서 대번에 트럼프의 대항마까지는 아니지만
네, 트럼프의 대항마가 되고 싶겠죠. 어쨌든 관심을 받은 건 분명하겠고 왜 이렇게 관심을 받냐? 미국 정치 구조상 미국은 어쨌든 후원금을 얼마나 모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지나 파워를 그대로 모금액에 따라서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공화당의 큰 손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니키 헤일리가 얼마나 더 치고 나갈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밑에 반 트럼프 세력이 결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후보들 있잖아요. 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여기 이제 뭐 헤일리 전 대사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트럼프와 맞서는 반 트럼프 세력이 결집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쨌든 정치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트럼프가 손을 내밀 수 있죠, 반대로. 뭐 속된 말이지만 너 다음에 해 부통령하고 말이지. 이번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쨌든 공화당 내에서도 지형 변화가 어떤 식으로 꿈틀댈 어떤 거리가 던져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후보들 중에 여전히 넘사벽이다. 왜냐하면 최근 조사에서도 공화당 내에 60% 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권이 아무리 다 합쳐도 트럼프에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 여유만만이죠. 그래? 뭐 어떻게 보면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러나 큰 손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뭔가 매기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이든이 어쨌든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인기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되게 걱정하는 부분인 거고, 80세의 노인이라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아들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결합되면서 인기가 땅에 떨어졌고, 뭐 잘했다고 생각해왔던 경제 정책 자체도 조명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뭔가 돌파구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민주당에서는 주목할 만한 인물도 또 하나 나왔죠. 게빈 뉴섬, 네, 주지사. 잘생긴 분이던데. 네, 잘생겼더라고요, 사진 네. 보니까. 그리고 뭐 이제 지도자급 뭐 시진핑도 만나고 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만나서 뭐 대담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행보를 보이면서 대번에 바이든의 어떤 그 대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아마 이거는 대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활발하게 이런 식의 뭐 합종 연행이라든지 새로운 후보의 출연이라든지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주목한 건 우리 앞에 알아봤던 이 IRA 법 가지고 이게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은 게 어쨌든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의 어떤 경제 정책 행보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RA가 이런 효과를 미국에 던져줬다라는 걸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이런 가운데 네. IRA를 손보겠다라고 경고를 했으니까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네.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IRA법 근본적으로 좀 자기가 뜯어 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이번 대선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이슈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아직까지는 그게 공약화돼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그분 스타일 자체가 좀 내지르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일단 네. 질러놓고 나중에 가서 얼마든지 말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IRA법 관련해 가지고 당장 배터리 업체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배터리 셀 공장이 지금 들어있는 지역을 보게 되면 사실 그 규모로 보면은 그 민주당 지역구보다 공화당 지역구가 훨씬 많습니다. 경합지까지 따지면 압도적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투자 유치를 해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고용까지 다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UAW에서 이번에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생산을 늘려라. 더 늘리고 고용도 더 늘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기차 때문에 니들 일자리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UAW조차도 지금 방향 자체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분위기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냥 트럼프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갖다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그 20대 기업 가운데서 그룹 중에서 전기차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 섹터에 진출을 투자를 안 한 그 그룹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세 보니까요. 4개 빼고는 다 했습니다. 뭐 대한항공, 물론 대한항공도 그 안에서 무슨 그린 에너지 쪽으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큰 규모로 안 하는 데가 한 4군데 정도 빼고는
다 지금 그쪽으로 투자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그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을 리는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 안에 엄청난 연구소 인력들도 있을 거고 리서치 기관들도 있을 거고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인 어떤 뉴스에 자꾸 집중하셔가지고 걱정만 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일자리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일자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본질적으로 바꾸자고 해서 시행했던 법이 IRA 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직과 제조업에 대한 이 직종들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IRA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바이든도 계속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IRA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2023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80만 개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실제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들을 보면 이제 위스콘신, 뭐 미시간, 그리고 지금 보면 애리조나하고 그리고 조지아 쪽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 힐러리를 깨고 트럼프가 당선될 때 그 지역들이 대부분 다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고 대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이 당선될 때 그 지역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을 지지를 해서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IRA에 대한 혜택을 보는 지역들이 현재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이 경합지인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IRA 법을 저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대선 정국이 안 됐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기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 영향이지 이거를 너무 과대해서 가지는 말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한 2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대신 뭐 주식 아주 잘 아시는 분이 다음 진행을 한동안 좀 맡아주실 예정인데 벌써부터 누군지 좀 기대가 많이 되시죠?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돌아올 때까지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요즘 또 감기 환자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